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의 SM6를 타봤는데요. 이 차 벌써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중형 세단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한때 그랜저와 소나타, 우리나라의 대표 중형 세단을 두 개를 모두 다 동시에 위협하던 경쟁력 있는 차종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여기 지금 취재차 한강공원에 왔다가 지금 차 없는 분들을 잔뜩 태우고 이 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한상기 선배가 불편하잖아요. 지금 이 차에는 5명이 탔고요. 남자 3명, 여성 2명이 탔고요. 이런 디자인들, 그런 것들을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가방 같아요, 얼핏 보면. 그렇죠. MCN 핸드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채널 같아요, 채널. 사실 이 다이아몬드 스티치를 좀 잘못 사용하면 좀 촌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 이 아이보리 색깔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뻐요. 그래서 완전 어쨌든 SM6는 이 최고급 RE 트림 기준으로는 그 기존에 있던 중형차 중에서는 좀 차별화되게 소재가 되게 좋고 화려해서 처음에 작년 2월에 처음 시승했을 때 약간 좀 놀랐어요. 제 생각에는 저 이거 다시 타보니까 상품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해요. 이런 DCT 변속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소나타나 이런 차가 갖지 못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사실 소나타에서 느꼈던 그 감성이랑은 진짜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특히 여성분들의 좀 취향을 좀 저격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내는 최고급 기준으로 보면은 제일 낮다고 보고요. 근데 소나타가 부음명이 되면서 버건디 트림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격차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크니까 너무 우레탄 1도 안 쓴 이 플라스틱이 자꾸 무릎에 걸리네요. 네. 실내에서 네. 이게 좀 차이가 있군요. 그 고급스럽지 않은 부분이 딱 그런 거죠. 뒷좌석에도 여기 송풍구 있는 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요런 지금 이다정 기자가 얘기한 이런 플라스틱이나 버튼류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르노 그룹 전체로 돌려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클리오에도 비슷한 그런 질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은 좀 언밸런스한 것 같긴 해요. 일단 기본 디자인이 저는 깔끔하고 예쁘니까 소재가 조금 부족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매일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매일 이렇게 두드려 볼 것도 아니니까 조금 그래도 눈으로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좋은 소재들을 많이 써놨으니까 좀 가려지는 느낌입니다. 소나타하고 사실상 큰 가격 차이는 나지 않는데 시작가는 소나타보다 높지만 또 그 사양에 비슷한 사양 맞춰보면은 동급 사양에서 오히려 비슷하거나 저렴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데보다 이게 낮아요? 낮다고? 뭔가 이렇게 이게 원래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어깨도 못 채우지 시트가. 그러네. 예리하다. 작은 느낌. 예리해. 좋았어. 그런 게 좀 있지. 좋았어. 예리했어. 그 뒷사람 시야가 별로 안 좋은가요? 잘 안 보이죠? 지금 이게 너무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키가 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좀 내려봐 좀. 이다정 기자가 안 보여. 저 여기 있어요. 그렇지. 예, 뭐 익히 SM6 탈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 동급에서는 가장 좁은 편이고 특히 이제 헤드룸이 좀 좁죠.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이랑 천정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아반떼보다 뭐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넓거나 그래요. 근데 뒷좌석도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넓은 게 들어가 있네요. 예. 중앙은 아니고 예. 양쪽에 그러니까 4명 정도가 탔을 때 편하게 갈 수 있고. 넌 뭐 하는 거니? 압박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플레이야? 오토프레스냐?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어디까지 되게 많이 온다 근데. 네. 엄청 폭이 넓네. 뒷좌석 중앙은 어때요? 중앙은 아까 캠리에 비하면 더 편한 것 같아요. 진짜요? 자리도 진짜? 이것도 더 낮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지. 아까 그렇죠. 캠리도 너무 네. 높아. 캠리 높았던 거죠. 센터 터널이 좀 더 이거 장점 낮고 네. 편하고 넓고 넓은 거는 잘 비슷한가요? 캠리하고? 아니 나는 근데 그 좌우 폭은 캠리가 더 넓은 것 같은데. 그래요? 좌우 폭은. 아까
아까는 제가 탔었고 지금은 그치. 다정이 타서 그게 체격차가 크니까. 2배요, 2배. 아니, 지금 다정이 찌그러져 있어. 여기 이 라이트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주면서 르노 삼성 차는 역시 좀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혹은 좀 더 여성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의 눈 엠블럼을 여기다 붙이면서 이게 르노에서는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데 르노의 엠블럼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르노 삼성의 엠블럼이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살짝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르노의 엠블럼은 이렇게 마름모죠. 그래서 마름모와 동그라미를 모두 넣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앞번호판이 좀 없으면은 여기가 2단 그릴이 굉장히 부각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걸 넣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번호판을 넣으면서 그릴 둘로 나눈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두 줄의 크롬 라인을 넣으면서 이 새로운 인상, 르노 삼성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든 그런 차입니다. 일단 옆모습을 보면은 보닛 라인이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살짝 또 꺾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닛 구조가 이렇게 모자를 썼다 벗었다 하는 뭐 이런 느낌? 좀 독특한 느낌의 디자인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타이어를 살펴보면은 일단 지금 한 출시된 지 1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보는 느낌에서는 18인치 타이어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네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중형 세단 중에 고급 옵션에 들어가던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마제스티 솔루스 245, 45, 18인치의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앞뒤 동일한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르노 삼성은 이런 꽃무늬 모양의 휠들을 잘 사용하는 느낌인데요. 이 휠을 이 차에도 역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살짝 뒤로 더 가보면요, 이제 사이드 미러는 보통 이런 리피터들이 모두 다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특별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대신에 이런 라인들을 살짝 포인트를 주면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는 이런 포인트 디자인을 넣었어요. 그래서 뒤 옆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이 도어 핸들 부분들도 아주 심플하고 깔끔한데 기존의 SM5에서도 봤던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아주 비슷한 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독특했고요. 그리고 이 세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 C필러 밑에 꺾어지는 이 라인에서 각각 브랜드의 차종의 특징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이 오페라 글라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사람 머리가 한 요 정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뒤에 편하게 머리를 기댔을 때 옆에서 들여다 보이거나 혹은 서로 눈이 마주치거나 하는 일이 좀 줄어들도록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 공간을 굉장히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여기까지 뒷문짝으로 처리를 했고요. 여기 살짝 이렇게 꺾어지도록 만들었고,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에 C필러의 기둥을 이렇게 둘로 나누면서 여기에 이런 글래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의 라인들이 이 C필러가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를 갖고 있는데, 이 차 역시도 그런 추세를 그대로 닮아서 이런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도요타 캠리는 이걸 아직도 반듯한 이런 라인들을 갖고 있는데 좀 서로 지향하는 바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자, 이제 뒷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차에서 가장 특징적인 디자인들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차 이후에 등장했던 QM6 같은 그런 차종들도 이런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노 삼성 디자인의 이제 완성은 뒷모습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을 하면서 이 짧은 보닛 라인과 긴 C필러 라인, 그리고 여기에 반듯하게 떨어지는 이 뒷면 디자인들이 깔끔하고 심플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2.0L의 가솔린 엔진을 가진 GDE 모델인데요. 트렁크 버튼이 그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이뻤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네 라고 생각했고, 엠블럼 안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넣는 것도 새로운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출시한 뉴라이즈 소나타에서는 아예 이 버튼을 감춰버렸죠. 소나타의 알파벳 안에 있는 어느 부분을 안 보이지만 누르면은 열리는 그런 구조를 가져서 이제 좀 트렁크 디자인들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는 추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트렁크를 살펴보면은 전동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쉽고 열리게
열리고 닫히게 만들었습니다. 트렁크 디자인은 일단 되게 깔끔하게 이런 기둥들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런 준중형차, 중형차급까지는 글쎄요, 이런 부분들 마감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그냥 쇠가 보인다던가 여기에 뭐 전선 같은 것이 어디선가 이렇게 막 보인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깔끔하게 정리를 한 편에 속하겠네요. 자, 트렁크 내부에는 저희가 짐을 실었는데 굉장히 깊은 공간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하단에 수납함이 들어 있어서 이 수납함 속에는 저렇게 세차용품이라던가 수리용품, 긴급 수리 공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스페어 타이어를 많이 없애면서 템포러리를도 없애고 이런 응급 수리 키트를 넣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깔끔한 공간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차는 여기에 뭐 르노 삼성은 보스 오디오 옵션을 넣으면 여기에 우퍼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차 트림상 우퍼가 들어가진 않았고 여기에 저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수납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싹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아주 깔끔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좋네요. 자, 이제 차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에 한번 타볼 텐데요. 키를 가졌으면 가까이 오면은 문이 자동으로 띠딕 하고서 열리고요. 자, 운전석에 들어와 보면 지금 시트가 굉장히 뒤로 밀려난 상태인데 타고 내리기 편하도록 시트를 자동으로 뒤로 밀어줬고요. 여기서 시동을 탁 걸면은 제가 앉아있던 포지션으로 다시 시트가 돌아옵니다.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이런 프로필 설정으로 시트의 위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이드 미러의 조작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야 시동을 거니까 제 시트 포지션으로 돌아왔고요. 실내 공간을 보면은 이 차 어지간한 건 다 갖추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BMW 같은 차들에서 사용하던 그 방식이 아니라 유럽 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에는 차음 글래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에다가 비싼 코팅을 해야 되는 그런 BMW 같은 방식과 달리 아주 저렴하고 수리비도 저렴할 수 있게 만든 이런 글래스를 따로 넣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실내에는 이런 스티치가 들어간 가죽의 이런 모양들이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게 소나타 같은 차에서는 볼 수 없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대시보드만 해도 조각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뭐 나눠지면서 굉장히 많은 조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대시보드 조각을 여러 개로 나눴다는 거는 그만큼 단차를 줄이고 얘네들을 맞춰서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는 거고, 고급차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각들을 조합하는 굉장히 손 많이 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 많이 가는 차를 만들어 놨네요. 자, 이제 계기판을 살펴보면은 이 차의 계기판은 주행 모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거든요. 이 색깔 같은 것들이 좀 바뀌는데 뭐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이런 거에 따라서 시트의 마사지 기능도 자동으로 되기도 하고요. 굳이 마사지를 차 타고서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 가지 계기판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차의 특성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5가지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보라색 컬러의 이런 느낌들은 누가 세팅을 해놨는지 이걸 퍼스널로 해놨는데 재미있는 구성이네요. 컴포트 모드가 저는 뭐 일단 편해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지금 이런 스포츠 모드에서 빨간색을 강조하면서 계기판의 디자인까지 살짝 바꿔주니까 같은 차를 타면서도 매번 뭐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급 차에 들어가는 옵션들이었는데, 실상은 뭐 내부에서 저 LCD에 표시하는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를 가지면은 넣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8인치의 이 디스플레이는 글쎄요, 처음에는 좀 논란이 많았죠. 이걸 보고 스마트폰보다 뭐 좋냐 나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게 터치하는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글쎄 일단 기본적으로 터치가 많은 거는 저는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작하려면은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버튼들, 온도 조절이라거나 혹은 뭐 외부 공기 유입되는 걸 차단하는 버튼들을 밖에다 놓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실 볼륨 조절이 버튼이 여기 있다거나 혹은 뭐 이런 홈 버튼 이런 걸 몇 가지 조수석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배치를 해줬는데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이 이거를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을지 여기 볼륨 버튼 거기 눌러 라고 하면은 딱 누를 수 있을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그리고 나머지 열선이나 통풍 시트들 버튼을 밑에다가 만들어 놨고요. 에코 버튼을 여기다 넣어서 에코 운전에 도움되게 하는데 실상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를 에코 모드를 많이 사용할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모든 서랍이나 공간은 다 이렇게 뚜껑들을 만들어서 넣어 놨고요. 너무 뚜껑들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시거잭에는 시거잭 뚜껑이 있고 거기에 또 뚜껑이 있어요. 여기에는 메모리 카드를 꼽을 수도 있고 USB도 2개나 꼽을 수가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다른 차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깔끔하게 아주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를 다 넣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르노 삼성에서 판매하는 무선 스마트폰 충전 옵션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스마트폰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버튼들은 이 차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행 모드 조작을 한다거나 내비게이션에 뭐 터치 패널 왔다 갔다 조작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요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해서 레버 조작으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속도 리미트 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속도 리미트 버튼을 여기다 넣은 거는 살짝 조금 의외의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다른 곳에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에다 글쎄요. 근데 이거는 운전자가 바로 외우는 순간 쉽게 쓸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이 스티어링 휠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3스포크 휠이고요. 그다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럽 차들이 보통 스티어링 휠, 특히 프랑스 차들이 이 휠을 작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좀 낮은 쪽에 포지션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거리 운전 때나 이런 때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좀 작고 낮은 위치에 있으면 팔걸이에 팔을 대고서도 편하게 잡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 느낌들은 사실 이런 다른 가죽들보다는 시트 가죽보다는 조금 재질이 손이 많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하면 좀 포기한 것 같고 좀 더 단단한 재질인데 내구성에서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는 통화 버튼들이 있고 음성으로 아이폰이 있을 경우에 연결해서 음성으로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버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사실 볼륨 버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 앞에 보시면 주행 가는 거리, 주행거리, 평균 속도 이런 걸 보는 트립 버튼이에요. 그래서 좀 의외의 버튼이 의외의 곳에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기에 오디오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운전자가 완전히 외워서 손으로 그냥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되는 건데 볼륨 업 다운과 뮤트가 있고요. 여기에 오디오를 어떤 거를 들을 거냐, 뭐 FM, AM, CD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CD가 아니고 뭐 다른 음원 소스들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전화기 연결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런 칼럼 레버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르노 삼성, 르노 그룹 이런 데서는 꾸준히 이렇게 넣고 있네요. 좀 다른 독특한 점이 되겠고요. 국산차 브랜드답게 역시 실내에 하이패스가 들어가는 룸미러를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하이패스를 집어넣어서 이거는 뭐 국산 제품일 테니까요. 이거는 어렵지 않게 넣은 그런 것이고요. 그 앞에는 이 차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센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차의 특별 옵션 패키지를 선택하면은 전방 추돌을 방지한다거나 뭐 이 사이드에 레인 키핑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센서들이 앞에 들어가면서 사이드 미러 앞에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선글라스 함이 있는데 네, 이 안에도 이렇게 스펀지를 처리를 해서 선글라스가 덜 그락거리지 않게 부딪히는 소음이 나지 않게 만들었고요. 이 위쪽에도 닿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소리가 나지 않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선글라스 넘으면은 달그락달그락 이렇게 소리 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좌석 시트를 그대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왔는데요. 이 차가 그다지 이렇게 실내 공간이 넓지는 않아요. 사실 이 정도 공간이면은 제가 똑바로 앉았을 때 주먹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면은 최근에 타봤던 차들 중에서는 뭐 글쎄요, 중형 대형 세단에는 보통 주먹 하나 반 뭐 이런 정도가 들어갔었고요. 일단 수입차 중에서도 준중형 차급에 속하는 차들도 최근에는 주먹 하나가 넉넉하게 들어가는데, 이 차는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를 이렇게 무릎 공간을 파서 잘 만들어 줬고요. 앞좌석 시트가 이 어깨 부분이 굉장히 낮아서 개방감을 많이 선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낮은 시트로 인해서 저 앞좌석의 앞에 분위기가 다 보이니까 좀 더 넓은 개방감을 갖고 있게 하는데요. 반면에 이 헤드레스트가 생각보다 부피가 커가지고 시선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합쳐져서 그냥 비슷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머리 공간은 최근 나오는 뒷좌석 세단들, 뒷좌석에 타는 세단의 느낌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뒷좌석 자리는 그다지 넓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막 힘들고 부족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잘 만들었다, 그냥 아늑하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 차는 요 공간이 의외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포장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감싸 안듯이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를 이 루프 라인들을 굉장히 굵게 가져가면서 A필러, B필러, C필러를 모두 다 굵게 가져가고 천장의 이 기둥 공간도 굵게 가져가면서 아마 굉장히 강성에 고려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간이 넓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 정도까지 차 문을 끊어서 높게 가져가고 개방감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차는 이런 문짝 디자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굵은 선을 가지면서 탑승자가 안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뭐 뒷좌석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 그 부분이 뭐 택시 모델을 내놓는데 좀 아쉬운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가 뭐 굉장히 키가 큰 편이라 이 정도에서는 편하게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 공간은 그래서 헤드레스트, 뒷좌석도 역시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고요. 안정적이에요. 뭐 느낌부터, 보이는 느낌부터가 안정적이고 좌우로 머리를 기댈 수도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좌우까지 고려한 헤드레스트가 들어간 중형 세단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좀 더 푹신하고 좀 더 멋있고 안락하면은 좀 과장하자면 벤츠 S클래스 같은 차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일단 시트의 촉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시트 촉감들은 엉덩이 닿는 부분, 살 닿는 부분을 약간 다르게 만들어서 촉감을 아주 좋게 만들었고요. 이 왼쪽 이쪽에 보시면은 유화 시트를 끼울 수 있는 아이소픽스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 시트 끼우면 이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떼서 아예 버릴 수 있게,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치워놨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걸 빼는 순간 굉장히 육안으로 확실하게 이 고정장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시트를 꼈다 뺐다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실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컵홀더, 컵 두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중앙에서 뒷좌석의 열선을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아쉬운 게, 이게 만약에 넷이 아니고 5명이 타서 양쪽에 열선을 켰다 껐다 하려면은 한 사람 등을 접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버튼이 어느 이런 곳에, 다른 곳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그 뒤로는 스키스루가 있어서 트렁크하고 연결되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뒷좌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뒷좌석 시트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눈에 띄네 같은 과자 같은 그런 스티치를 넣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여러 군데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밤에는 이게 또 살짝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되게 이쁜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이 SM6는
실제 가격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승하면서도 주변 사람들 좀 이렇게 탑승 같이 하면서 물어봤는데 소나타보다 훨씬 비싼 차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실제 가격을 제가 그래서 옵션을 챙겨가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다지 뭐 큰 차이가 없거나 소나타보다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있었고 소나타에 없는 독특한 옵션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아무래도 유럽 기반, 유럽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적용한 차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이나 혹은 한국에서의 생산을 뭐 한국 판매를 뭐 주로 생각을 많이 한 소나타 같은 경우와는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른 것 같고 둘의 개성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국내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제네시스 같은 것에나 들어가는 R타입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습니다. R타입은 이 파워 스티어링 조작하는데 모터가 있는데 이게 이 스티어링 휠 쪽에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저쪽 저 축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R과 C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R타입이 보통 연결되는 느낌이 훨씬 좋고 비용이 좀 비싸고 모터를 더 센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단가가 올라가는 대신에 주행 감성이나 혹은 조작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최근에 어지간한 차들의 R타입을 점점 더 적용을 늘려가는 추세이긴 한데 르노 삼성자동차는 이미 이 소나타와 동급 비슷한 가격대의 차에 R타입을 넣었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듀얼 클러치를 넣었고 스톱앤고 시스템을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는 스톱앤고를 넣었습니다. 유럽 사람들 연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 듀얼 클러치 변속기나 스톱앤고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 가솔린 엔진이 그쪽에서 많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같은 차를 만들면서 그 두 가지 기능을 필수적으로 넣었고요.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뭐 보도블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부터 오래된 도로가 있는 경우도 많은 유럽에서는 서스펜션이 좀 더 단단한 거를 선호하고 있어요.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은 그런 말랑한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 출렁거리면서 멀미가 나거나 이제 승차감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단단한 서스펜션일수록 그런 데를 단단하게 지나고 조금 몸에 하드하게 느껴지지만 거친 와인딩 같은 데도 열심히 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직선권 도로가 많은 미국 같은 지형에서는 그런 단단한 차가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말랑말랑한 차를 좋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거를 좋아한다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근에는 그냥 탑승자의 취향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은데 정확히 구분하자면 소나타는 좀 더 말랑한 쪽이고 이 차는 좀 더 단단한 쪽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을 지향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2.0L)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요.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하고 매칭을 시켰습니다. 이 차의 출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위에 경쟁 모델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들하고 비교하면 조금씩 우위에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우위에 있는 것들을 딱딱 느끼게 해주는 거는 사실상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르노 삼성 SM6 2.0 GDE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총평하자면 같은 값이면 소나타와 비교를 꼭 해보자 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체격체가 크니까 두 배요? 네, 지금 다정이 찌그러져 있어. 이러고 있어. 2배까지 되나? 아, 거의 무게로는 그치, 몸무게는 2배 정도 되겠다. 40kg니까.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40kg잖아. 40km는 아, 너무? 거짓말 했네. 그래서 저도 90kg 넘어요. 90kg 넘어? 네. 진짜? 몸무게 90kg 넘어? 다들 90kg 넘고 그러지 않아요? 나 77이야. 너 좀 뺐냐 요즘에? 네. 그러네. 77이에요? 어.
나 최근 76이었는데. 나 몸무게 77이야. 나 보기보다 적게 나가. 혼자 운동하잖아요.